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많은 47세 여자로 오늘 한풀이 좀 해볼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처음 듣게 된 계기가 친구의 권유로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만큼 사연 청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단순히 남이 아닌 아는 친구나 아는 언니 동생이다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제게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예요. 남들은 수상 경력이다, 무슨 경력이다, 다들 좋은 경력들밖에 없는데 저는 경력이다 하면 내놓을 게 이혼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벌써 이혼한 지도 15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있다면 행복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마음대로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3년 정도 사귀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막상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둘 다 풍요롭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결혼할 때도 별 도움 없이 살림을 차렸는데 전 남편은 워낙 욕심이 많아 빨리빨리 돈을 모아 집을 넓혀가고 싶어 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했어요.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본인 몸을 더 힘들게 굴려가며 돈을 벌었는데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잘 때까지 부업을 했는데 자기가 욕심이 많아 그렇게 돈을 번 거지 저한테 같이 하라고 강요를 하진 않았어요. 뭐 그땐 저도 공장 다니며 똑같이 돈을 벌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은 꼴의 남자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돈 벌어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버는 돈은 잘 아껴서 알아서 쓰라고 했지 돈 내놓으란 소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이 입에 늘 달고 사는 얘기가 있었는데 벌었으면 내가 벌었지. 난 쪼잔하게 내 아내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진 않아. 근데 내 주변에선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마누라만 보면 집구석에서 놀지만 말고 어디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내 마누라 내가 먹여 살려야지. 밖에서 고생을 왜 시켜? 라는데 이런 거 하나는 듬직하긴 했었죠. 어떻게든 자기 마누라는 굶어 죽게 하진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애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겠다. 가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하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애들에 관한 건 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니 그러더군요. 사실 나는 애는 안 낳고 싶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당신 하나는 호강시켜줄 수 있는데 애들이 있으면 그 돈을 다 나눠 써야 되니까 당신이 호강을 못 받잖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우리 둘만 있어도 좋잖아. 결혼 전에는 그런 말 없더니 갑자기 애를 낳지 말자는 게 무슨 말이야?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 나는 외동으로 자라서 내가 얼마나 애 낳고 싶어 하는지 알잖아. 이건 뭐 나랑 상의도 없이 통보시키네? 라며 언성을 높여 싸웠어요. 대체 우리 수준에 더 이상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애까지 안 낳고 돈을 벌겠다고 하냐며 어차피 우리 같은 서민은 그냥 남들처럼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벌면서 빚 갚고 30년 넘게 열심히 돈 모아 내 집 마련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하겠냐며 그냥 태어난 대로 살자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은 자기는 절대 그렇게는 안 살 거라며 내가 당신 호강시켜준다고 해도 싫어? 그냥 내가 좀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까짓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애 키우면 돈밖에 더 드냐고. 아니, 난 중요해. 나는 애 키우고 싶다고. 그럼 당신은 애도 안 낳을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난 뭐 당신 비위나 맞춰주고 밥이랑 빨래나 해주는 가정부야 뭐야. 나도 엄마 되고 싶고 우리 닮은 애 낳고 싶다고.
라고 하니 전 남편은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더니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어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싸운 얘기를 털어놓으니 엄마 말씀이 아직 박서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때가 되면 다 지 닮은 자식 낳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 본능인데 자기가 그 본능을 무슨 수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박서방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봐.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어가는데 이혼하면 되겠어? 라며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하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직장 언니의 말처럼 전 남편을 살살 달래 어떻게든 구슬려 봐야겠다 했어요. 몸에 좋은 스테미나 음식도 만들어 먹이고 원기에 좋다는 비타민제까지 챙겨주었는데 제가 봐도 무슨 임신에 환장한 사람처럼 전 남편에게 물심양면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이런 제 노고에도 전 남편은 먹은 만큼 제대로 써먹질 못했는데 밤마다 야간 알바를 한다며 저녁 12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퇴근 후 집도 안 들리고 바로 또 일을 하러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오면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떤다는 말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친정 엄마의 말대로 기다려주면 될 줄 알았는데 기다릴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고 이혼 얘기까지 할 참이었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게 굽신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너무 늦게 오셨다며 평생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전 남편이 제게 먼저 엄마를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엄마를 요양원에 맡기고 싶진 않아 혼자 끙끙 앓고 있긴 했어요. 자식이라곤 저밖에 없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저 아니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 심정을 눈치챘는지 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의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저는 2번 다시 아이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어요. 엄마를 모신다는 조건이 생기니 전 남편은 아주 뜻한 바를 이룬 듯 의기양양했거든요. 하기야 저도 그때는 아픈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임신할 마음도 없긴 했는데 이런 걸로 치사하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전 남편이 못마땅했고 정내미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엄마를 돌보는 정신없는 삶을 살았고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늘 살아왔던 대로 사는 듯 했는데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벌써부터 힘들면 나중에 몇십 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남들은 자식들 재롱이라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신다는데 저는 그럴 자식도 없고 늘 집에 오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그런 똑같은 삶만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 옆엔 남편이란 인간은 없었죠. 나를 호강시켜 준다던 인간은 늘 밖으로만 돈을 벌러 다니기 급급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돈을 벌면 뭐하나 싶은 외로움이 물밀듯 차오르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이런 우울한 마당에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워낙 조그마한 회사라 문을 닫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회사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젠 회사까지 잘리게 되니 회사 다닐 때 벌었던 월급만큼은 다른 일로 충당을 해야 된다며 바로 일용직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밖으로 나다니게 되었고 대체 집엔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는 얼굴 볼 시간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럴수록 더 혼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금 일찍 퇴근을 해 집에 왔는데 아니 웬일로 현관문 앞에 전 남편의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한 보름 만에 마주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 전 남편을 부르고 누워있는 엄마까지 부르며 집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안방에서 웬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는 작은 방에서 눈만 깜빡이며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보통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고
여자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태껏 결혼 생활하면서 겪었던 제일 끔찍한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 놈이 글쎄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불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옆방에 아픈 저희 엄마까지 버젓이 두고 말이죠. 그걸 보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나요? 그 자리에서 전 남편 놈의 머리와 멱살을 잡으며 말 그대로 개거품을 물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딴 짓 하려고 밖으로 나다닌 거냐며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고 별의별 욕은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젠가부터 계속 느껴왔던 건데 전 남편 놈과 알게 모르게 벽이 하나 쳐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 벽이 상간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전 남편 놈을 잡고 난리칠 때 상간녀는 냅다 주랭랑을 쳐서 놓치고 말았는데 전 남편 놈이 흥분해 있는 저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치며 너는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한 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한테 돈 좀 쓰겠다는데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아까 그 여자랑 너랑 달라. 아주 나를 왕처럼 회장처럼 떠받들어준다고. 근데 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지 안 돌아가겠냐? 라며 자기도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들어오기도 싫다는데 전 남편 놈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말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는데 일주일 뒤 전 남편과 아주 절친한 노총각 친구가 절 찾아와 전 남편의 행방에 대해 묻길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 또한 제가 처해진 상황을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 제게 먼저 연락을 해 저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선 씨, 현태 그놈 분명 안 들어올 거예요. 사실 저는 대충 현태가 불륜하는 거 눈치는 채고 있긴 했는데 다시 미선 씨한테 돌아갈 줄 알았어요. 미선 씨도 그놈 어떤 놈인지 잘 알잖아요. 평생 지한테도 돈을 안 쓰는 쫌생인데 다른 여자한테 물 쓰듯 돈 쓰면서 불륜하는 거 그거 오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놈 완전히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런 놈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요, 미선 씨. 라며 제 손을 낚아채듯 꼭 잡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했어요. 마음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오시라고. 그쪽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더 심란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했죠. 그러니 알겠다며 자기가 폐를 끼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안 올 것처럼 하더니 한 번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로 또 저희 집 앞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대번 저를 막 껴안으려고 하는데 제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술 기운에 술 핑계 삼아 고백을 좀 할게요. 저 미선 씨 알고 지낸 후부터 미선 씨 많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보이고 성에도 안 찼는데 이제야 저한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미선 씨도 그 쓰레기 같은 놈 빨리 잊고 저 한번 만나보면서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그놈처럼 미선 씨 외롭게 하지도 혼자 두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우스워 보여요? 남편 놈이 딴 여자랑 불륜질하고 도망가니 내 꼴이 우스워 보이냐고요. 그거 아님 뭐예요? 내가 쉬워 보여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떠난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니 아무 남자나 만날 것처럼 보이냐고요. 당신도 결국 박현태 친구놈이고 똑같은 놈이야. 라며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간 아주 가만히 안 있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남편놈 친구인 것도 아주 치가 떨리는데 거기에 고백이랍시고 졌던 소리를 하니 아주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끈질긴 건지 아님 제게 진심이었던 건지 몇 년 동안이나 제게 공을 들이기 시작하더군요. 아프면 약과 죽을 사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절 기다려 제 손에 쥐어주었고 제 생일이나 저희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말할 것 없이 버선발로 뛰어와 제게 도움을 주곤 했어요. 그런 게 1년, 2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넘다 보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지 남자친구 같은 때론 남편 같은 그런 이상한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씩 그 사람에게
제발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며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며 결혼할 거면 당신하고 한다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말도 제법 했죠. 그렇게 저희는 10년을 넘게 모든 걸 함께하며 저희 엄마의 마지막 하는 모습까지 함께했는데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이 사람을 보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50살이 되면 그땐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고요.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같이 늙어가자고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 또한 만약 제 전 남편이 나타난다 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며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도 10년 넘게 저만 바라봤으니 이걸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증명이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점차 50을 바라보고 있었고 작년 12월 혼인신고하기 한 달을 앞둔 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아는 언니가 본인 고향으로 농작물을 가지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여 콧바람도 쐴 겸 그 언니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까부터 앞차가 차선을 막 이리저리 넘으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니는 아마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알려줘야겠다고 클락션을 3-4번 빵빵대고 울리니 제대로 가는 듯 했죠. 그러더니 또 얼마 못 가 휘청휘청하며 가는데 언니 또한 그 차가 불안하다며 그냥 앞질러서 먼저 가야겠다고 속도를 쫙 내는데 그 차를 앞질러 치고 가는 도중 그 차가 옆에 지나가는 언니의 차를 못 보고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쿵 하는 소리와 조수석에 있는 제 쪽으로 박았는데 다행인 건 그 차 주인이 쿵 소리에 바로 잠에서 깼는지 핸들을 틀어 엄청나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 좀 찌그러졌고 저희 둘 다 순간 충격을 받아 머리 부분이 아팠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 차에게 신호를 주며 빵빵거렸고 고속도로 위라 위험하니 한쪽으로 차를 세우려고 비상 깜빡이까지 켜고 끝차선으로 붙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차도 언니를 따라 끝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니가 차에서 내려서 그 차에게 손짓을 하는데 아니 이쪽으로 잘 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본 언니도 다시 차에 올라탔고 빨리 저 차를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언니의 운전 능력으론 도저히 뺑소니 차를 못 따라잡았고 저는 바로 옆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 뺑소니범이 달아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출동은 하겠지만 일단 저희 보고 안전하게 그 차를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그 차 뒷꽁무니 번호판만 보며 막 달리는데 아니 갑자기 그 차가 저 멀리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그냥 덩그러니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려 트렁크 쪽으로 뭘 가지러 가는 것 같았고 언니랑 저는 둘 다 소리를 지르며 저놈이야 저놈 차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나 봐. 얼른 따라가서 잡아놓자 라며 거의 근처까지 다와가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차에서 내린 뺑소니범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과 뒷모습은 바로 제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저랑 한 달 뒤면 혼인신고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박한 행동을 하는지 몇 번이나 조수석에 갔다 트렁크에 갔다를 반복하는데 저는 대체 이 사람이 왜 저기에 있고 저 차는 누구의 것이며 도망은 왜 갔는지 그리고 도대체 옆엔 누가 탔길래 저리 당황을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곤 제가 내려서 그 사람 쪽으로 갔고 그 사람은 절 보지 못하고 트렁크에서 웬 휠체어를 하나 꺼내더니 조수석으로 가서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노인을 들어 휠체어에 앉히는데 저는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 사람 이름 석자를 고속도로가 떠나갈 듯이 왕왕 불러댔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도망을 치다 흠칫 놀라더니 가던 길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곤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을 보니 제 예비신랑이 맞았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예비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했고 막 다가가는데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백발의 노인 또한 고개를 들어 절 쳐다보는데 저는 그 백발의 노인을 보곤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해도, 아무리 몸이 비쩍 말라 휠체어에 앉아있다고 해도 저는 그 얼굴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10여 년이 훨씬 지나도 똑같은 그 얼굴,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휠체어에 앉아있는 전 남편의 다리가 한쪽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비신랑의 얼굴도 몇 번이나 쳐다보아도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도대체 둘이 어떻게 만났고 전 남편 놈은 왜 다리가 한쪽 없는 거고 도망을 왜 친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신고했던 경찰까지 오면서 예비신랑과 전 남편은 바로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 둘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아무 말도 없이 따라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언니도 지구대로 따라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15년 동안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15년 전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다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점차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하더니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주사랑 약만 처방을 받고 왔대요. 근데 며칠 동안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었고 결국 느지막하게 대학병원에 갔는데 CT 검사 결과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전 남편이 다리를 다쳤다는 것도 암이었다는 것도 모두 다요. 근데 문제는 암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무릎 위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선 더욱더 제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가뜩이나 그땐 돈도 없어 수술할 비용도 없었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 이 모든 걸 그냥 본인이 혼자 희생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를 위해 제가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헤어질 방법을 생각하다가 불륜을 위장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남편은 절 떠나면서 본인 절친인 제 예비신랑에게 저와 장모님을 가끔씩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제 예비신랑은 절 챙겨주다 연정을 품게 되었고 전 남편과의 약속을 배신으로 지켜 1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 남편은 15년 전에 사기를 친 게 지금 지명수배가 내려져 숨어만 지냈다는데 이번에 전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찾을 사람이 절친한 친구였던 제 예비신랑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은 밤을 꼴딱 새 전 남편에게 갔고 병원에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데 사고가 접수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 전 남편이 잡혀 들어갈까봐 그걸 지키려다가 도망을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상대방 차가 제가 타고 있었던 차였고요. 정말 운명의 장난이 이런 건가 온몸에 머리털까지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도 이런 건 믿지 않았는데 제가 겪어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존재나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하늘에서도 이제는 제가 전 남편의 속사정과 예비신랑이 숨겨온 이야기를 알아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판단을 했는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인생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원인과 결과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마치 퍼즐 조각조각처럼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것도 너무 신기해 어쩌면 퍼즐이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둘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모두 다 놓아주었어요. 왠지 이 둘과는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비신랑 또한 제 의견에 수긍을 하며 이별을 받아들였고 전 남편은 사기로 다시 고소가 되어 소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징역을 면하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본인 또한 본인이 저지른 죄값은 제대로 받는다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었는데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비극 같아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니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이런 경험을 해볼까?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더 잘 깨닫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